자, 이 연장선에서 일본을 봐보세요. 일본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일본이 비백인, 유색인을 말을 저는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영어로 컬러드 피플이잖아요. 제가 백인 친구들한테 그래요. 야, 니네들은 백인을 가지고 화이트 피플이라 하잖아요. 화이트는 컬러가 아니냐? 그런 말을 해요. 예? 왜 백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종들은 컬러드 피플이냐? 예?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니네들 굉장히 아주 그냥 못된 사고를 하고 앉아있다고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 백인 친구들한테요. 그러면은, 자기들도 인정한다고 이러면서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비백인 국가에서 선진국 경제로 진입한 최초의 국가가 일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지금 중국처럼 모방을 해가지고 쫓아간 겁니다. 모방을 해가지고요. 근데 진짜 선진국은 뭐냐면 아무도 안 가본 길을 만드는 게 선진국입니다. 아무도 안 가본 길을. 지금 디지털 경제 생태계는 아무도 안 가본 길이에요. 일본은 산업화 시절 때는 유럽을, 독일을, 영국을, 미국을 모방을 해가지고 제조업 강국까지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제조업 이후에 디지털 경제 생태계는 미국도 안 가본 거고 서로가 전부 다 안 가본 거예요. 안 가본 거를 만드는 데 속에서는 일본도 거기에 대해서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 일본도. 자,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선진국형 산업구조라고 했잖아요. 일본도 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요. 일본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디자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컨설팅 회사 중에 주켄이라는 게 일본 기업이고요.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것도 이거 반도체 장비업체죠. 반도체, 예? 썸코라는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 웨이퍼를 만드는 저거고요. 예?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있고. 자, 그런데 최근에 이 기사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이런 기사 쓰면 안 됩니다. 옛날에 얼마나 아베노미스를 빨아댔었습니까? 예? 근데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기사가 나왔냐면은 1조 아끼려다가 세계 2위 죽이더니 4조 쏟아붓는 이렇게 빈정대고 앉아있잖아요. 일본이 흔들린다. 그래서 특집을 잡으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빨아대고 그렇게 가던 한국 경제가 참 진짜 낯짝도 두꺼워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사에 보게 되면 2012년에 일본의 마지막 디램업체,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경쟁업체였었죠. 디램업체가 LP다가 법정관리 신청하면서 이거를 청산시켰다 이거예요. 예? 그때 뭐냐면 이거 1조 아끼려다가 세계 2위 기업인 LP다를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반도체 육성하려다 보니까 TSMC를 유출하면서 4조 원을 쏟아부었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이런 기사 쓴 거예요. 이 내용은 맞는 얘기지만은 이 기사를 쓸 자격은 없습니다. 한국 경제는. 예? 자, 그러면 일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건 바로 뭐냐면요. 제조업 시대가 끝나면서 산업 지도가 바뀌는데, 산업 체계가 지각 변동하는데, 그 방향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방향을. 왜? 일본은 안 가본 길을 스스로 개척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근대 이후에.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 제가 우리나라가 더 낫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 일본의 이게 한계인 거예요.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제가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죠. 70년대부터 4% 뚝 떨어집니다. 70년대, 80년대 4% 뚝 떨어져요. 그 이전에 10%대로 성장하다. 두 자릿수로. 그다음 90년대부터는 잃어버린, 그러니까 이제 소위 30년이 진행되는 때부터 성장이 중단돼 버렸죠. 그러니까 이미 70년대, 80년대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일본이 선진국가로 진입한 게 60년대 말에 이미 선진국으로 진입합니다. 60년대 후반에 선진국으로 진입해요. 65년도에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예? 소위 주요 후발 국가 중에서, 주요 선진 국가 중에서 독일보다도 먼저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아주 대단했죠. 일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길승천하는 식으로 그냥 진짜 자기들 말대로 아주 잘 나갔었죠. 근데 70년대부터 문제가 시작해요. 이때가 바로 뭐냐면은 제조업의 종사자가 줄어들고 미국의 주도하는 금융화에 거기에 그러니까 일본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예? 위험 신호가 온 거예요. 위험 신호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제조업의 역할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제조업에서 일자리 만들어지는 것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 경제에서 결국은 뭐냐면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흘 산자에다가 일업자예요. 일거리를 만드는 게 산업입니다. 먹고 사는 일거리를 만드는 게 산업이 뜻이잖아요. 근데 제조업의 역할이 줄어드는 거야. 예? 왜냐면 공업화를 하다 보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제조업이 했던 역할에 공백을 누군가 메꿔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걸 만들지 못하면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 70년대, 80년대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돈 푸는 걸로 대응합니다. 돈 푸는 걸로 대응을 해. 이 돈 푸는 걸로 대응하니까는 부채가 급증하죠. 은행에서 돈 빌리고 기업도 그러니까는 회사채로 싸게 저기 자금 마련해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그림이 뭐예요? 일본의 기업들, 비금융 기업들의 부채가 80년대 후반에 급증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가계부채가 터진 게 아닙니다. 기업이요. 부동산 투자 엄청 해요. 예? 그러다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기업들의 그러니까 자산 손실이 생길 게 아닙니까? 일본 기업들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뭐 투자 자금도 마련하고 그래가지고 또 땅 투기도 하고 이러는데, 근데 거품이 붕괴되면서, 예? 90년 전후에 거품이 붕괴되면서 90년 전후에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고 91년 전후에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거품이 붕괴되잖아요. 이 90년대 거품이 붕괴된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가 했던 게 뭐냐? 무슨 짓 했냐면요. 재정을 투입하죠. 경제가 침체되고 그러니까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데 무슨 짓 하냐? 소위 말해서 삽질이죠. 삽질을 한 거예요. 예? 건설 투자 이런 거. 토목 건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일본 기업들이 막 부실화되고 그러고, 은행들이 부실화될 게 아닙니까? 돈 빌려주는 은행들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부실화되니까, 빌려간 돈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은행들한테 돈을 지원하죠. 예,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 그러니까, 이 막강한 일본 경제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했죠, 뭐죠. 그런데, 돈을 막 이렇게 정부가 쏟아붓고, 예?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지원해주고, 금리 낮춰가지고 지원해주고, 일본은 98년도에 이미 그러니까 제로금리로 진입을 해요. 21년도부터 양적 하나 하고요. 그러니까 값싼 돈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기업들이 체질을 강화하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몰핀에 의존하는 거죠. 좀비 기업이 증가하죠. 경제가 좀비화되지죠. 예? 수익성이 없는 기업들도 수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막 풀어내고 앉았으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체력을 강화시킬 게 아니라 그러나 뒤늦게 이제 산업을 구조조정하죠. 체력을 강화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뭘 합니까요? 산업구조조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개인을 생각하면 이거예요. 내가 생활을 막 게을르게 해가지고, 막 늦게까지 그러니까 가면서 밤늦게 그러니까는 막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예? 밤늦게 뭐 이러다가 이제 밤늦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 패스트푸드를 막 먹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요? 예? 소위 이제 비만 걸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운동도 안 해. 몸이 막 이제 살이 붙고 그러니까는 운동하기도 싫어져. 예? 그러면서 패스트푸드 같은 거 먹어.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건강을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먼저 식이요법을 해서 살을 빼야 되잖아요. 식이요법으로 살을 빼야 되죠.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것만 하고 나면 힘이 없잖아요. 그냥 살만 빼면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으로 소위 말해서 규칙적인 생활로 하면서 건강한 식단을 바꿔야 될 게 아닙니까? 운동도 하고요. 체력을, 근육도 키워야 되고요. 그렇죠? 산업도 똑같습니다. 그럼 산업은 구조적은 뭐예요? 소위 말해서 좀비 기업들, 수익성을 못 내는 기업들, 성장할 가능성이 낮은 기업들은 정리해야 되는 거죠. 살 빼는 거예요, 살. 식이요법으로 살 빼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살만 빼가지고는 안 돼. 힘이 없어요. 체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체력을요. 그건 뭡니까? 성장성 있는 기업을 만들어야 되죠.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두 개를 하기 위해서, 좀비 기업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 1999년에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을 개정합니다. 이거를 박근혜 때 그대로 흉내를 내가지고 한 게 뭡니까요? 기업촉진특별법인가 이런 거 만들잖아요. 기업회생특별법인가 뭔가. 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걸 똑같이 흉내냈습니다. 예?
1999년에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을 박근혜 정부 때 그대로 명칭만 바꿔가지고 기업들 구조조정하는 거를, 네?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러니까 기업들, 대기업들 많이 그러니까 부셔되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업을 육성하겠다고 해가지고 창조산업 육성을 추진합니다. 90년대 말에요. 일본이요. 창조산업은 일본이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이게 뭐냐면 영국이라든가 유엔이라든가 그 당시에 유행했었어요. 왜? 선진국가들이 제조업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그 출구를 찾는데 주로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콘텐츠, 문화, 소위 IT 혁명이라고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게 창조산업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 해가지고 근데 일본도 여기 동참을 해가지고 창조산업 육성을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우리 지금 잃어버린 30년을 보듯이 산업 체력이 약화되고 창조산업 육성은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자, 창조산업 육성 실패는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1999년에서 2014년에 보고서가 나와요. 창조산업 육성 적정의 결과에 대해서요. 맨 밑에 출처가 있죠. 이걸 보게 되면 판매액, 매출액, 그 다음에 기업들의 고용 규모, 그 다음에 기업 숫자로 나눠서 보게 되면은 창조산업과 관련된 것들, 또 제조업과 관련된 창조산업들만 다 빨간색 글씨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실패했죠. 특히 제조업과 관련된 창조산업은 엄청나게 실패했죠. 매출액은 46% 감소, 그 다음에 고용은 그러니까 51% 감소, 그 다음에 사업장은 50% 절반이 없어지고, 예? 처참하게 실패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이 산업정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조업 육성하듯이 한 거야.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오프라인 경제 생태계하고 디지털 경제 생태계는 전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오프라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듯이 한 거예요. 그럼 자연히 실패하죠. 일본이 우리가 전통적인 오프라인에서는 되게 기업의 혁신에 그러니까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연구개발비를 많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연구개발비를 보게 되면요, 계속 그 증가를 유지해 왔습니다. GDP 된 비중도 보게 되면은, 예? 증가를 유지해 왔어요. 근데 왜 일본에서 혁신이 안 일어났냐 이거예요. 혁신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혁신 방식이. 아니, 애플이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든가, 그 다음에 앱스토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하는데, 그런 게 연구개발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제조업은 혁신을 연구개발비가 결정하지만은,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는요, 아이디어가 결정을 해요. 아이디어는 연구개발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일본에 우리가 봅시다. 일본 반도체를 지금 앞에서 처음 꺼냈는데, 일본 반도체 산업을 보게 되면요, 1988년만 해도 전 세계 반도체의 50% 넘게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었어요. 대단했었습니다. 미국이 37% 당시에. 근데 2019년에 10% 줄어들었어요. 예? 미국이 51% 차지하고 있고 한국이 19%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80년대에만 하더라도 세계 톱10 중에서 6개가 일본이었었어요. 예?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1위, 2위, 3위는 다 일본 기업이었었고요. NEC, 히타치, 도시바, 유명한 기업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80년대가 일본 반도체 산업의 정점이었었죠. 그 뒤늦게 이제 일본이 미국과 한국에서 샌드위치 시대, 삼성전자가 90년대 치고 올라가면서 미국은 그 기본적인 또 이제 이 경쟁력이 있는 나라니까 샌드위치 신세가 되면서 반도체 육성하기 위해서 대통합카드 꺼내들죠. 1999년에 산업구조조정 하면서 NEC와 히타치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디램 사업 부분을 이제 이거를 통합해가지고 엘피다를 만듭니다. 엘피다. 예? 아까 엘피다 그 정리했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엘피다. 그 다음에 뭐냐면 NEC하고 히타치하고 미쓰비시 전기 등을 해가지고 비메모리.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메모리고 뒤에 부분은 비메모리 사업을 통합해가지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를 만들죠. 즉 메모리하고 비메모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오늘날 일본의 반도체가 이렇게 찌그러들었냐 이거예요. 1990년만 해도 여기 봐보세요. 6개가 있었잖아. NEC, 도시바, 히타치 1, 2, 3이고 그 다음에 후지스, 미쓰비시, 마쓰이타 이게 그러니까 10위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매출 순위에서 세계 반도체 2011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바하고 르네상스만 남아요. 예? 예, 엘피다는 정리해버렸으니까. 엘피다 정리했잖아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이게 바로 뭐 했던 겁니까요?
얘네들이 바로 뭐냐면 비메모리 반도체로 통합을 해가지고 이걸 육성하겠다. 비메모리를 육성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비메모리가 파운드리 이쪽이잖아요. 예? 근데 이쪽을 지금 TSMC한테 지금 투자를 지금 유치를 하고 앉아있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요. 예?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볼까요? 예?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시장 비중으로 왼쪽에 있는 건 시장 점유율입니다. TSMC가 54% 차지하고 있고 단일 기업으로 그러니까요. 삼성이 17%. 여기 중국 차지하고 있죠. 반도체 만드는 저거 회사들이니까, 생산회사들이니까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기업 가치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TSMC가 한 4,750억 달러. 엔비디아가 한 그 비슷한 4,700억 달러. 삼성이 한 3,600억 달러. 예?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장비 이런 것들 소위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고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은 그런 기업들은 그러니까는 2조 5천억, 3조 달러 이렇게 가고 있는 기업들은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들은 아니잖아요. 네? 생산하는 기업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지금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장비들을 생산하는 기업들, 이거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유형제죠. 하드웨어죠. 그러면 일본의 시스템 반도체는 왜 실패했냐 이거예요. 즉, 비메모리. 아까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거. 한번 봐볼까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에 최근에 그러니까는 그 재무제표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2021년만 봐보세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에, 르네상스 전자그룹의 매출액, 레비뉴가 얼마입니까요? 이 단위가 그러니까 10억 엔이거든요. 그러니까 9,944억 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얼마냐? 9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9조 7천억 원. 매출액이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매출액이 얼마냐? 279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8배 정도 된다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르네상스를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왜 삼성전자에 그러니까는 28분의 1분이 안 되냐 이거예요. 매출액이요. 그 다음에 맨 밑에가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도 보게 되면 지난해 그러니까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보면 삼성전자가 얼마예요? 한 52조 원. 이것도 몇 배예요? 이것도 거의 26배 정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육성이 안 됐냐 이거예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통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육성하겠다는데 왜 육성이 안 됐냐 이거예요. 왜 육성이 안 됐겠습니까? 예? 그러는데 아베 정권 때 국내 연구소라든가 국내 신문들이요. 계속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일본은 원천 기술의 강자이기 때문에 원천 기술을 앞세워가지고 4차 산업에서 지금 선두를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 갈피를 못 잡고 앉아있다.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은 옛말이다. 이게 2019년 5월달 기사예요. 예? 일본이 부활했습니까? 이런 기사를 2, 3년 전에도 이런 기사를 쓰고서는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밑에도 비싼 기사예요. 일본과 중국이 시장 핵심 분야 기술력 4차 산업은 완전히 지금 스탠바이하고 장악하는데 한국은 지금 높은 규제 장벽 결국 동상이몽 해가지고 한참 못 미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일본이 그런데 왜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반도체라는 것이 4차 산업의 핵심 저거잖아요. 쌀이라고 하잖아요. 쌀. 그렇죠? 이게 뭐냐면 포항경제연구소 있죠. 포항제철, 포스코에 포스리라고 해가지고요. 포스코 이 연구소죠. 거기 보면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정책 현황과 기업 설립의 시사점 2018년도 연말 정리에 나온 겁니다. 여기 뭐라고 해놨습니까? 4차 산업혁명을 일본은 그러니까 산학연이 협조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육성하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한테 그러니까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빨리 4차 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봐봅시다. 그래서 일본하고 독일하고 미국하고 차이를 보게 되면 한번 잘 봐보세요. 미국은 구글이나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다음 이제 우버,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고요. 독일은 근데 뭡니까? 여전히 뭐냐면 로봇이나 IoT, 사물 인터넷 이걸 중심으로 해서 공장 중심으로 가고 있죠. 제조 공장 중심의 소위 4차 산업혁명이에요. 일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일본은 주로 산업용 로봇 이런 쪽에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결과 한번 보세요. 일본이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이 교수님, 예? 소부장은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는 이 경쟁력 최고 아니냐.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에 있어서, 특히 부품과 장비에서, 특히 분야별로 정밀기계, 신소재, 유기무기, 화학, 센서, 광학, 우주공학 등에서
여전히 그러니까는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거 하니까 그나마 지금 경제가 저만큼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품과 장비가 경제가 디지털화되면서 취약성이 노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왜? 디지털 기술이 이 정밀 가공 기술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가 그 전통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면서 자동차의 경쟁력은 뭐가 결정했습니까? 내연기관이 결정했었잖아요. 엔진이요. 근데 전기차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모터가 결정하잖아요. 예? 전기차에서는 배터리가 결정을 하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바뀌듯이 지금 우리가 경제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손으로 하고 뭐 정밀 가공 기술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대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디지털 기술로요. 맞아요. 일본의 화나기라고 유명한 그러니까는 이 부품 장비 업체 있죠. 애플도 그러니까 거기 부품 쓰고 앉아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여전히요.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금속 절삭 분야에서 최고 기업 중에 하나죠. 화나기라는 기업이요. 현금도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고 다른 데 안 쳐다보고 이런 것만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있죠. 일본에요. 이거를 제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보게 되면 일본의 시가총액 10대 기업입니다. 미국의 10대 총액 10대 기업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일본 보게 되면 1위가 도요타 자동차 회사죠. 소니그룹 전자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이죠. NTT 통신회사죠. 통신인프라 그렇죠. 키엔스 전자업체죠. 미쓰비시 금융회사죠. KDDI 이것도 통신인프라죠. 소프트뱅크 그룹 이건 투자그룹이죠. 우리나라 손정희 회장이 가는 제일교포 도쿄일렉트론 반도체 장비회사죠. 리크루트 이거는 인제 하는 회사죠. 오리엔탈랜드 리조트 회사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도요타랑 소니 정도 빼놓고는 다 뭡니까? 인프라 회사잖아요. 인프라 그렇죠? 미국은 봐보세요. 1위 애플 뭡니까? 디지털 생태계를 주도하는 기업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벅셔 헬스에만 금융 저거고, 메타, 그렇죠?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그 다음에 저 밑에 쪽으로 가게 되면 유나이티드 헬스, 엔비디아, 존슨앤존슨 제약회사. 이거 보시게 되면 1위부터 6위까지는 다 지금 뭡니까? 7위에 있는 메타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한 6개가 뭡니까요? 플랫폼 기업들이잖아요. 일본에 그런 기업이 있냐고요. 도요타는 여전히 자동차 제조업체잖아요. 소니그룹도 여전히 전자업체에서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엔터테인먼트로 진출을 했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봐봅시다. 일본이 뒤처지면서 일본의 여러분 전기차가 보입니까? 일본이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도요타가 별별 자동차 다 만들죠.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 연료를 하는 자동차, 굉장히 다양한 자동차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잖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가 올인을 안 하죠. 도요타는 풀 라인업이라고 그러죠. 지금 뭐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고 있죠. 다양하게 하고 있죠. 왜? 이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방향에 대한 확신이. 지금 우리가 분산 투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최근에 소니 모빌리티를 선언했어요. 즉 드디어 모빌리티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즉 미래차 전기차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소니가 오히려 선언을 했습니다. 소니가요. 그러면서 소니가 내세운 게 재밌어요. 소니의 전기차를 보게 되면은 일본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사실 보입니다. 소니는 한때 대단했던 회사잖아요. 소니의 워크맨 제 20대 때는 10대 20대 때는 아주 로망이었었죠. 소니가 뭐라고 했냐면요. 자동차라는 것은 더 이상 이동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실로 만들겠다. 이 움직이는 거실이요. 이동하는 거실. 지금 무슨입니까? 거실에서 우리가 뭘 합니까요? 거실에서 우리가 뭐냐면은 TV 화면을 켜놓고 거기서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자동차 안에서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를 실현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이런 전기차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소니가 지금 선언한 게. 그럼 여러분들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저는요, 이게 바로 일본 경제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요? 자, 애플이 애플카를 만들 때
자, 자동차가, 전기차는 미래차니까는 당연한 건데, 미래 자동차는 자율주행차잖아요. 자동차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인터넷도 하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러려면 운전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연히 자율주행차는 기본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전기차하고 이거는요. 거기서 뭐냐면 그 다음에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앱도 쓰고 그러려면은, 예?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미래차인 거예요. 예? 그런데 애플이 만약에 애플카를 만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게임이라든가 이런 콘텐츠들을 음악이 됐든 영화가 됐든 그 콘텐츠들을 소니는 그걸 지네들이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콘텐츠들을요. 지가 공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플은 지가 공급할 것 같습니까? 애플이 아이팟 하면서 디지털 음원을 자기가 공급했어요? 스마트폰 아이폰을 만들면서 거기에 앱을 소프트웨어를 지가 공급해서 지가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애플은 애플카를 만들면은 마찬가지로 그것을 애플카의 어떤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런 어떤 하나의 애플카 생태계를 또 만들 거라고요.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게임 이런 거 지금 애플도 지금 게임 이런 것들 진출하고 있잖아요. TV 예?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애플이 지금 제작하는 거잖아요. 콘텐츠를요. 아니잖아요. 지금 소니 모빌리티는 여전히 뭐냐면, 자동차 안에서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실현하려면은, 이게 멀미가 날 수 있다 이거예요. 자동차가 흔들리고 그러니까요. 그런 걸 해결하는 기술, 노이즈 캔슬 기술,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근데 애플은 이런 기술은 갖다가 쓰면 된다 이거예요. 갖다 쓰면 된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멋진 디자인된 애플차에다 플러스 뭐냐면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원하는 콘텐츠, 사람들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다 그거를 뭐냐면 그것도 자기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애플 기업 바깥으로부터 다 공급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동적으로요. 그러면은 근데 소니는 뭐냐면은 자신의 것에 의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게임, 음악, 영화 이런 것들을요. 예? 이 차이가 천지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 산업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일본은. 모르니까는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미래 산업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는 반도체 저렇게 다 망쳐놓은 거 아니에요. 예? 한때 세계의 50% 이상을 반도체 생산을 하던 나라가 저렇게 찌그러든 이유는 미래 산업 방향에서 우리가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면은 저걸 저렇게 했겠냐고요. LP다 저렇게 그러니까 청산시켜 버렸겠냐고요. 예? 이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일본의 문제는 뭐냐면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데 노하우가 없어요. 이게 없는 거야. 예? 우리나라 학생들이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교육이 암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새로운 답을 찾아내고 새로운 답을 만드는 것은 없는 답을 만드는 걸 못하듯이 예? 새로운 것을 만들 줄 아는 게 선진국가인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지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죠. 즉 미래의 방향을 읽을 줄 알아야지만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뭐가 필요한지를 딱 알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앞에 가는 애플이 그러니까 원하는 것들만 공급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은 그걸 하기 싫다는 거예요. 중국은 자기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기들의 독자적인 그러니까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선진국형. 네? 미국이 그거에 그러니까는 맞겠다고 좀 길을 쓰고 앉아 있는 거고요. 네?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것이고요. 중국이 그걸 모르겠냐고요. 근데 문제는 그걸 모르겠냐고요. 문제는 중국은 다음에 얘기할게요. 중국은 제가 볼 때 중국은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 선두주자 못 됩니다. 미리 얘기해줘. 결론 되지만. 근데 일본이 지금 잃어버린 30년이 되는 이유는요. 예? 이 미래를 못 읽으니까는 경제가 이게 산업 구조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죠. 산업 체계에 그러니까 이 변화를 못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제가 안 살아나니까 돈을 계속 퍼부어야 되는 거죠. 근데 돈을 퍼부어대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이 문제는요. 예? 소니가 지금 전기차 모빌리티에 진출하는 걸 보면은 일본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수준이 보여요, 저는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경제 생태계 전쟁이라 표현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일찍이 미국의 뉴스위크라고 여러분들, 미국의 타임즈하고 양대 잡지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22년으로 했는데, 이게 2007년에 나온 겁니다.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이게 우리 잘못했네. 맨 밑에 보게 되면, 크리스찬, 카릴이라는 사람이 2007년 12월 1일자로, 이게 이제 특집으로 쓴 건데, 뭐라고 했습니까요? Why Apple isn't Japanese. 애플이, 이걸 좀 약간 저기 해석하게 되면요. 애플은 절대 일본에서는 애플이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애플이 뭐 했었어요? 21세기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던 기업이었어요. 21세기의 산업 생태계를 일본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뉴스위크가. 이걸 2007년도에 이미 이런 판정을 받았어. 예? 그러니까 LP들을 청산해버렸지. 그러고 나서 지금 반도체 다시 육성하겠다고 지금, 예? TSMC 모셔나가지고 가겠다고 하는데, 인력도 없어. 막 통폐합하다 보니까는 일본이 조선업이 우리한테 못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선업 막 정리하고 그러다가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야. 우선 인력들이요. 없는 거야. 우린 지금 뭡니까요? LNG 이런, 그러니까 고급 인재,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에서 그러니까 중국을 따돌리고 있듯이, 예? 우리도 이거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고급 인력들이. 일본이 반도체가 지금 그러니까 육성이 힘든 게, 예? 미국은 뭐냐면 자기들이 인건비가 안 맞으니까는 삼성전자나 지금 TSMC 보러 하는데, TSMC 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미국 가더라도 대만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기업 경영을. 대만식이라는 게 뭡니까? 저임금에다가 거기다 뭐냐면 굉장히 강도 높게 일시키는 거. 예?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거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죠. 그래서 TSMC 회장은 사실 미국에 가기 싫은 거야. 그 사람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미국에서 공부한 엔지니어 출신이거든요. 가기 싫은 거야. 근데 미국에서 안 오면은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가고 앉아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미국 시장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건 뭐 남의 나라 얘기고요. 일본이 간 이유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미래 생태계를 놓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21세기 선진국을 결정하는 거예요. 21세기 선진국을. 근데 우리나라가 하나 강점이 제가 뭐냐면 교육혁명만 하면요. 홍익문화하고 민주주의 강점이 있거든요. 디지털 경제 생태계는 홍익문화하고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 이타자리형 인간. 예? 그래서 이익 공유, 이게 이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DNA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민족은. 기본적인 자질, DNA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혁명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미래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우리는 금세 이걸 쫓아갈 수 있어요. 예? 교육도 물론 혁명을 해야 되고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금시는 정할 거라 보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주제를 바이든이 왜 와서 4대 그룹 총수를 만나려고 하느냐 이제 이해 가십니까? 예? 바이든 머릿속에는 미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뭡니까? 중국 고립이야. 지금 러시아 때문에 분산되고 있지만 중국 고립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중국 고립이라고. 예? 이게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 잽도 안 되잖아요. 예? 군사력으로 저렇게 강화됐지만은, 그렇죠? 근데 중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산업 생태계, 경제 생태계를 가지고 도전을 하고 앉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미국으로서 볼 때는 이게 최대의 적인 거야. 그럼 미국 엘리트 다 인정을 해요. 저걸 막기 위해서 한국의 지금 재벌 총수들을 지금 줄 세우는 거야, 지금요. 이걸 문재인 정부라면은 여기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얻어냈거든. 작년에 얻어냈거든요. 예? 제가 작년에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거는요. 옛날 거 찾아보시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은 이 미래 변화를 지금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금융위기 이전 사고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금융위기 이전에서 머물러 있어요. 다. 제가 다 조사해보고 다 아는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도 아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 참, 그래서
걱정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미국에서 볼 때는, 예? 요리하기 쉽지요. 요리하기 쉽죠. 최근에 트럼프가 한국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상대하기가 다르게 까다고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국가 이익을 위한 얘기는 참 잘하신 거야. 예? 그게 기업하고 국가가, 정치 지도자가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서로가 그러니까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도 같이 성장해서 파트너 관계.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파트너십이라고 걸 구축을 했잖아요. 근데 뭘 거기다가 더 지금 뭐 할 게 있다고 지금 저기 이제 미국은 그러니까 예? 지금 자기 나라에서 와서 생산하라 이거잖아. 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건 니네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이런 거라고 지금요. 예? 그 지금 이런 경제 생태 미래 경제 생태계를 놓고 지금 중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이 의미를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것은요. 예? 이런 시야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야지만이 이 격변기에 시대 이행기에 새로운 선두주자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선도국가가 되는 건 이런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쳐야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방송 지켜봐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중국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여러분 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